ESG 프레임 하에서 기업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성적인 평가를 이제는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저희 금융사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더 포커싱하고 ESG 경영은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과거에 기업의 재무제표 내지는 이제 기업의 현금흐름 창출 능력을 평가할 때 재무적인 요소와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같이 평가했지만 비재무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없었다. 근데 ESG 프레임이 나오면서 ESG의 평가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보통 이제 ESG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 경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회적 책임 경영은 기업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되는 사회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 이런 거에 조금 더 포커싱이 돼 있다면 ESG 경영은 철저하게 기업 가치의 극대화에 포커싱이 돼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현금 흐름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가 ESG 경영의 핵심이다. 근데 다만 그 프레임을 ESG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뭐 너무나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워낙 잘 하고 계시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사업이 어떤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에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분석하시는 거는 워낙 이제 많이 하셨고 잘 하시죠. 저희도 많은 기업들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ESG 경영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만 관점이 사실 이제 저희가 ESG 제가 계속해서 이제 ESG 프레임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 ESG 프레임은 여기서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뭐 시간 너무 잡아 많이 먹을 것 같아서 ESG 프레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ESG 프레임 하에서 과거에 분석하시던 기업의 전략이라든지 어떤 영향, 환경적인 영향, 기회, 위험을 ESG 프레임 입장에서 다시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과거에 다 하시던 것들인데 렌즈가 바뀐 거죠. 안경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업이 어떤 기회가 가능한지, 지속 가능한 기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과거에는 되게 다양한 방법론으로 평가를 하셨다면 이제 ESG라는 렌즈를 통해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그래서 그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확장해내고 그걸 어떻게 비즈니스화 하는지는 내부적으로 역량을 키워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리스크죠. 굉장히 많은 리스크에 노출되지만 그 리스크도 ESG 관점에서 리스크를 분석해보자. 그래서 그 리스크를 미티게이션 해나가는 그게 정리하면 결국 ESG 경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ESG 경영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방법론을 좀 이야기하면 사실 방법론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가 어떠한 기회와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잘 많이 하시지만 외부적인 환경을 먼저 분석을 하십니다. 보통 그게 가장 기본이죠. 시대가 지금 뭐 국내의 동향을 분석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실 텐데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외부적인 환경이 어떤지에 대한 분석을 제일 먼저 하십니다.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뭐 뒤쪽에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무역 규제가 바뀌고 있다. 이게 외부적으로 가장 문제가 바뀌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ESG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선도적으로 이제 방법론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 GRI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이 있지만
그중에 이중 중대성 평가 방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업이 외부적으로 받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기업 자체가 외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이 외부에 영향을 주는 방법을 분석하는 것중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리백을 선언을 합니다. 어떤 기업이 그럼 아리백을 선언을 하면 그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가 에너지 믹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국가의 에너지 믹스에 신재생 비율을 늘려야 되니까 에너지 믹스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려면 뭐 PF를 하든 뭐 아니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뭐 태양광 패널을 깔든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그럼 그런 활동들이 실제로 어떤 영향이나 어떤 비즈니스를 창출하게 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석도 이제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탄소 배출량인데 탄소 배출량은 대표적으로 외부에 미치는 영향이지만 그렇게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ESG 프레임 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이 어떻게 외부적으로 밸류를 가져가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쪽 다 고민해야 된다. 외부로부터 받는 영향과 우리 기업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를 다 분석해야 기회와 위험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면 분석은 이게 이제 저는 가장 큰 차이라고 보는데요. 기업이 처해 있는 환경으로부터 분석하는 것은 아주 저는 뭐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구글링하면 다 나오고 요즘 이제 GPT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인 환경을 분석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은 ESG 프레임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문제는 그런 영향들에 대해서 지표화해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임팩트를 측정하고 그걸 지표화해서 관리할 수 있어야 그게 ESG 프레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게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기업가치, 미래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과 그 다음에 회사의 기회에 대해서 재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매우 어려운 작업이고 이 임팩트 측정하는 게 앞으로 계속해서 숙제가 되겠지만 수치적으로 지금 힘들면 서술화해서라도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야 관리가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1부터 10까지 지표를 정해놓고 이 요소는 우리한테 5의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10까지 늘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표화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이제 금융사 입장에서 그 이자 비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산업은행은 녹색금융 상품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탄소를 저감하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뭐 공정상 탄소를 저감하거나 아니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에쿼티 투자도 해드리고 아니면 금리도 매우 싸게 저희가 정부로부터 이제 기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기후대응 기금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로 대출도 해드리고요. 리스크도 테이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가 그런 비즈니스를 하실 때 이자 비용이 어떻게 절감되는지도 분석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 기업 가치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수치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ESG 프레임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이거는 사실 대기업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하고도 계속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이제 사실 이제 95년도 1995년도 이제 WTO가 자유무역기구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중국이 그걸 가장 많이 이득을 봤죠. 저가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함으로써 아주 싼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하고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만큼이나 우리나라도 같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 그 체계 하에 우리나라도 아주 크게 성장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시진핑 그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 그 지도자들이 집권하면서 점점 양극화되고 보호무역이 자유무역 체계가 무너지고 있죠 지금. 근데 원래는 이런 자유무역 체계를 저해하는 것들은 WTO에 제소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는데 ESG 프레임이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 체계의 가장 위협적인 요인은 ESG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규제도 ESG라는 걸 갖다 들이밀면 WTO도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기후대응이라는 얘기를 하면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EU, 그 다음에 미국, 가장 큰 시장이죠. 결국 이제 탄소국경 조정제도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개도국에서 너네들이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없이 아주 싸게 물건을 생산했지만 EU 영내에 있는 기업들은 많은 탄소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물건 팔려면 너네들 어떻게 생산하는지 다 까고 얼마나 탄소 규제를 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관세를 매기겠다. 이게 굉장히 깡패 같은 짓인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저거는 매우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저거는 유럽 나중에 이제 그 관세를 어떻게 매길지는 철저하게 EU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공급망 실사법 또 이것도 엄청 깡패 같은 거죠. 네가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지 다 까라는 거죠, 공정을. 그리고 제대로 못하면 서플라이 체인에서 배제시켜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WTO 하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엄청나게 불만이 있지만 WTO에 뭐 제소하네 말해 하지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ESG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유럽에서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 핵심 광물 산업법,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규제를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결국은 가장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대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노출된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무역 체계를 우리가 접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도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신문을 보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EU하고 미국하고 너무 깡패짓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유예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부에서 좀 나서서 이거 유예해달라고 EU하고 미국하고 얘기하자.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표적인 거거든요. 네. 절대 안 해주죠.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의 목적이 EU나 미국의 목적은 자국 기업의 보호입니다. 자국 기업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영내로 들어와서 생산하라는 거예요. 철저한 보호무역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보호해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세금으로 기업을 보조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해외 기업, 외국 기업들한테 베네핏을 주겠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못 받아들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베트남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베네핏을 주겠다고 우리 세금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여론이나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러면 조금만 알려주시면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게 뭐 ESG 슈머 얘기는 뭐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죄송합니다. 갑자기 끊겨가지고 금융사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금융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금융사는 직접 탄소 배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융사는 뭐 상관없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희는 금융 배출량이라는 걸 산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대출해주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발생하는 대출량, 탄소 배출량을 저희가 금융 배출량이라고 해서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2030년, 2050년까지 다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탄소 배출을 많이 하시면 앞으로 대출 받기도 힘드실 거예요. 투자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끝인데 결론적으로 ESG 프레임은 똑같다. 기존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 프레임 하에서 기업들이 새로 노출되는 ESG 프레임을 가지고 기회와 위험을 분석해서 그거를 장기적인 전략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게 ESG 경영의 핵심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답변을 나중에 또 여쭤보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관석 팀장님께서 그 ESG 개념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재정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받은 느낌은 ESG 프레임이라는 이제 그 용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렌즈로 그 비재무적인 요소를 평가를 하는 거고 ESG를 그 비재무적 요소의 정량화라고 이렇게도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게 그 정성적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다라는 그 측면이 제가 그 조금 크게 느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첫 번째 연사분께 질의 있으신 분은 딱 한 분 예, 제가 그 받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좀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분은 K-워터 경영혁신실 ESG 경영부의 배수정 부장님입니다.